자, 여러분 이제 뭐를 보시느냐? 허가 대상을 보셨다면 허가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5, 6월 달에 제가 일부만 좀 해드리면 되고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셔가지고 이거 뭐 한참 넘기셔도 되고 149쪽 한번 봐주실까요? 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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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은 준공검사 10번에 준공검사가 나옵니다. 준공검사가 역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개발행위를 했다라면은 공사 끝나고 나서 쓰기 전에 준공검사를 신청해서 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모든 걸 받는 게 아니고 준공검사 신청할 대상에 속하는지 아닌지 그거를 봐야 됩니다. 자, 우리 10번에 1번 보시면 10번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준공검사 대상에 나와 있죠.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여기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럼 여러분 아까 우리 개발행위 허가 대상 중에서 건축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가 나왔거든요. 뭐는 빠져 있습니까? 이 두 가지가 빠져 있거든요. 토지 분할. 토지의 분할, 토지 분할, 그리고 물건 쌓아놓는 행위도 없어요. 토지 분할과 물건 쌓아놓는 행위 두 가지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있는 거예요. 없는 걸 기억하세요. 토지 분할과 물건 쌓아놓는 행위 두 가지를 적어두시고 토지 분할과 물건 쌓아놓는 행위 두 가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특광시장원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게 준공검사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를 마치고 나서 이제 쓰기 전에 해고권자인 특광시장원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만 되는 그런 경우가 보통의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보시면 돼요.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나 무엇은 토지 분할과 물건 쌓아놓는 이 두 가지는 준공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겠네요. 그걸 기억하시라고.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웬만한 건 다 우리 준공검사를 받아야 될 만한 그런 그 개발행위 아닙니까? 자, 우리 토지 분할. 자, 우리 토지 분할 한다고 생각해봐요. 자, 토지가 있는데 분할을 합니다. 토지 분할에서 무슨 공사를 할까요? 준공하고 나서 공사를 마치고 준공하고 나서 검사를 받는 겁니다. 한 토지 분할은 어떤 준공을 받아야 될 공사라고 볼 만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토지 분할할 때가 어떻게 토지 분할하면 되는지 공시법 이런 데서 배우시나요? 그냥 경계만 표시하면 되잖아요. 경계만 표시하면 다른 거와 구별되게 경계만 표시가 되면 되죠. 담장을 설치하든 담장 설치 안 하고 다른 것을 확실히 뭘 갖다가 놓든지 경계만 확실하게 분할만 표시만 되면 되거든요. 무슨 공사입니까 이게. 거기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받는 것 자체가 웃기지. 물건 쌓아놓는 행위 보세요. 물건 쌓아놓는 행위. 예를 들어 토석 채취만 해도 큰 공사 아닙니까? 토석 채취하고서 막 자연경 막 황폐돼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받아야 되지만 물건 쌓아놓는 행위? 물건을 차곡차곡 무너지지 않도록 잘 쌓아놓으면 돼요. 물건 쌓아놓고 나서 야 드디어 준공했다 이런 표현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물건 쌓는 게 무슨 공사를 마쳤다고 준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일반적으로 안 하지.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에요. 두 가지는. 다른 것들과 다르잖아.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자연경 훼손견학기 나오기 때문에 그냥 물건을 무너진 거 상관없이 쌓아놓기만 하면 이게 자연경 훼손돼서 난개발 아닙니까? 무슨 공사를 했다고 준공검사를 받아. 그냥 물건 쌓아놓는 것일 뿐인데. 일반 건축에서부터 토석 채취까지랑 비교해보면 다르잖아요. 형질병역 할 때도 막 불도 잡고 막 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거 준공검사 대상인지 아닌지 그거 구별하는 거 했으면 됐고. 자,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시면 152쪽 가주세요. 152쪽에 03번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나옵니다. 자, 우리 허가는 이제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허가를 제한하게 되면 그 제한받는 기간 동안에는 허가 기준에 맞아도 허가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함부로 허가 제한 사유를 인정하거나 제한 기간을 길게 하면 그만큼 국민은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만 제한할 수 있는 제한 사유 5가지는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고 유추 해석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고 국민의 이익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허가 제한 대상과 제한 기간을 정확히 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공산번에서도 여러 가지 절차 있지만 그냥 양가로 1번 정도입니다. 양가로 1번 정도인데, 자, 우리 국장 등 행정청은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박스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내의 기간 동안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허가를 제한 안 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차례 3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건데, 다만 이 사유 중에서도 3 내지 5, 3부터 5번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차례만 2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기본 사유가,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박스거든요. 박스에 5가지 사유, 이게 중요하고 여기에 따른 제한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박스에다가 표시를 해보면은 1, 2번은 연장 안 되잖아요. 1, 2번은 3년 내에서만 제한해요. 1, 2번을 묶어서 3년 이내. 그리고 3, 4, 5번을 묶은 상태에서 3 플러스 2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3 플러스 2. 1, 2번은 3. 3, 4, 5번은 3 플러스 2. 3, 4, 5번만 2년 내에서 연장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간혹 물어볼 때는 3, 4, 5번에 해당할 때는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그런 표현으로도 가끔 물어봅니다. 3 플러스 2 최대 5년까지 제한 가능한 것은 3, 4, 5번이잖아. 근데 이제 이걸 구별해서 보셔야 되는데 1, 2번은 뭐 단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3, 4, 5번은 따로 이제 정책적으로 필요해서 2년 연장까지 가능한 경우인데 3, 4, 5번은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보더라도 결국은 제가 하는 두음자를 갖고 너무 편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3, 4번, 3, 4, 5번 이것은 한 두음자 기관지기로 할 겁니다. 기관적으로 할 것이고 그냥 1, 2번은 이해하시고, 특히 1번은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쓰는 거예요. 일단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밑줄 그어두시고 다른 사유에서는 지역 제한에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건데 동그라미 1번 사유만큼은 녹지랑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제한할 수 있지 다른 지역은 제한 사유 자체가 아닌 거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거나 우량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땅을 얘기해요. 앞에 건 예시일 뿐이고, 예를 들어 수목이 집단적으로 잘 자라고 있으면은, 자, 우리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니까 공적인 필요한 땅은 아니고 우리 사적 땅에 대해서 사적인 땅을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수목이 잘 자라고 있어요.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유지라도 이거 개발하기는 아깝다는 거예요. 보존할 수목이 너무 집단적으로 있어서. 아니면 조수류, 새 종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곳이면 개발행위를 강행하게 되면 이 서식지는 그냥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럼 인간은 개발행위 해서 좋지만 이 새들은 어디 가서 살고, 예? 아니면 우량농지 등등 농사짓기 좋은 너무 우량농지 등이기 때문에 보존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보존할 필요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남의 땅을 무한정 막을 수는 없고요. 최대 3년 내에서만 허가를 안 내주고 보존치를 취한 다음에 허가를 내주겠다는 겁니다. 3년 내에서만. 그런데 이렇게 보존할 필요가 있어서 만약에 제한을 한다면은 녹지나 계획관리적 아닌 곳도 제한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장 보존할 땅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인데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예를 들어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곳이라고 해서 허가 제한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녹지나 계획관리지역에서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을 제한하는 사유는 유추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법에서 이렇게 제한을 했다는 그냥 고마운 줄 알면 됩니다.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녹계에서만 하기 때문에 이거는 녹계 두음자를 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시 녹지에 녹계획관리에 계. 다른 곳이면 이 사유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럼 틀리니까 제한 못하니까 이건 녹계에서만. 기존에 하시는 분들 제가 녹계를 무슨 말에서 땄어요? 녹계의 뜻이 녹색 닭이라고 했죠? 녹계 개자를 닭개자로 생각하시면 녹계, 녹색, 닭 이렇게 해서 두음자 헷갈리지 않게 땄던 거. 항상 두음자는 따놓고 나서 두음자는 외웠는데 이거 어디에 쓰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요. 가능하면 저는 자꾸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를 이제 계모임 중에 하나가 아니고 닭개자로 봐야 녹색 닭이라고 해야 귀한 닭이 되고, 귀한 닭이 되어야 닭이니까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높게 했어요. 녹색 닭이 왜 귀한 닭이냐? 왜 녹색 닭은 없으니까. 하얀 100개 있습니다. 검은색 오글개 있어요. 분홍색, 빨간색 다 있습니다. 푸른색 닭도 있어. 푸른색 닭도. 녹색 닭은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귀한 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녹계에서만 그래요. 녹계. 다른 지역 안 되고 조수류 연결되는 보존할 필요가 있는 녹계에서만. 그리고 동그라미 이번에 개발행위로 인해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어요? 당연히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일본처럼 보존할 땅인데, 아니 어떤 사람이 개발행위를 만약에 하게 되면 주변의 환경을 망치겠다, 주변의 경관을 파괴한다, 문화재에 오염이 된다, 손상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때는 막아야죠. 물론 막고 나서 이제 일정 조치를 취한 다음에 허가하겠다는 겁니다. 3년 내에서만. 이 두 가지는 3년 내에서만. 그리고 3, 4번은 기관직으로 보시면 돼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 기 체크하시고,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 관 체크하시고. 우리 앞에 배웠던 세 가지 계획 중에 광역도시계획은 없잖아요. 기본계획 또는 관리계획 두 가지 계획 중에 하나가 현재 수립되고 있는 거예요. 수립되고 있어요. 아직 수립된 건 아니고 수립이 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두 계획이 결정이 된다. 나중에 결정이 되면은 지역지구 구역의 변경 예상되고 그에 따라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는 기본계획 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곳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내용을 굳이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지역지구 구역이 바뀌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관리계획을 통해서 바꾸는 것이고 기본계획을 통해서 바꿀 방향만 정해놔도 간접적으로는 나중에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광역이랑은 처음부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 중인 곳이 아니고 그냥 도시군 기본계획 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곳에 기관을 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4번, 5번인데 4번은 용도구역이든 용도구역이 아니든 구역자 들어가는 말 중에서 두 가지 구역만 남아있지 다른 구역은 다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지구 단위계 구역의 지, 기반설 부담구역의 기를 얘기합니다. 지, 기 이렇게 땄어요. 다른 구역 다 아니에요. 이게 개발할 두 가지 구역을 얘기하거든요. 지구 단위계 구역 지정됐으면 지구 단위계를 세워서 개발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기반설 부담구역은 기반설을 설치하는 개발 행위를 해야 되는데 별도로 기반설 설치 계획을 세워서 개발하는 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두 계획으로 직접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막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즉 지구단위기나 기반설 부담계획에 어긋나는 개발행위가 되면 사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통제를 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냥 귀찮으면 기관지기에서 하시라고. 기관지기. 예? 예를 들어 기반설 부담구역이지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런 거 나오면 아예 제한을 못하거든요. 못해. 있는 것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지기가 3+2 기관지기. 이것은 어떻게 따온 얘기냐? 기관을 지키는 사람이 기관지기예요. 등대지기, 별밤지기, 공법에서는 기관지기. 지기가 지키는 사람이다. 기관을 지키는 사람. 정부 기관을 지키는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이때는 연장 최대 2년까지 해서 최대한 지키라고. 3+2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기관지기 요것밖에 없다. 다른 건 아예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됐어요. 됐고. 자, 그럼 또 넘겨보시면 이제 9절에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서 설치가 나옵니다.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서 설치. 자, 여기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서 설치가 우리 사회적으로 이제 기반시설 연동제 막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가 지속이 되면은 그만큼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기존의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부족한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만 나오는 두 가지 구역으로서, 이게 우리 용어 시간에 배웠던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구역자가 들어가 있지만 먼저 도시군 관리구역을 결정하는 용도구역은 아니다. 관리구역을 결정하는 용도구역, 관리계획 내용이 되는 용도구역은 개도시 수입,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구역 나름대로 우리 봤듯이 어떤 특별한 그 용도, 목적에 따라서 지정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게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한 부족한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만 설치가 되는 땅이냐 안 되느냐 그것만 얘기하지 뭐 개발제한구역처럼 뭐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용도에 따른 구역은 아닌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제에서 나온 것으로서 일단 도시군 관리계획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요 지정하는 사람은 그냥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아니고 그냥 보통의 특광시장호수가 되는 것이고요. 뜻은 우리 할 때 그러고 많이 했잖아요. 개발 밀도가 개발이 밀집된 정도가 너무 심해서 관리 들어가는 어느 정도로 개발도가 심하길래 관리 들어가냐?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할 정도로 너무 개발이 심해서 이제부터라도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0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해야 되겠다. 완화는 풀어주는 것이 안 되죠. 유일한 강화. 이게 뜻에서 배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설치가 안 되는 땅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기는 설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땅이다 그랬잖아요.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땅. 기반시설을 부족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에게 직접 인구를 늘어나게 한 개발행위 우리 앞에서 배울 때 건물의 신축, 증축만 들었었죠. 개축, 재축은 종종 범위 내에서 짓기 때문에 새로운 인구 안 늘어나고 신축되면 신축되는 것만큼 증축되면 증축되는 것만큼 그 건물을 쓸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돼 있으니까 당신이 좀 책임져라. 원래 기반시설은 행정청이 설치 비용을 하는 게 우리 앞에서 도심계획 시설 사업할 때 행정청이 설치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원래 그래야 되지만 기반시설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설치하는 게 역시 맞지만 원인 제공자인 신축, 증축을 해는 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신축, 증축 행위를 하는 자에게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려고 지정하는 땅이다. 그 사람들이 물론 20% 범위 내에서 부담해요. 그래서 여기서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고 설치 비용도 신축, 증축 행위를 하는 자가 낸다 그랬죠. 그죠? 그거 뜻에서 배웠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거를 이론을 전개할 겁니다. 자, 먼저 기반시설 부담계획 내용은 많아요. 개발도 관리구역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01번에 개발도 관리구역 보시면 장근대 이 두 회에서는 다 뭐 꾸준히 나오고 있죠. 뜻은 의 똑같이 나와 있는 것이고 양가로 2번 봐주세요. 누가 지정하느냐? 특광시장호수가 지정을 합니다.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아니잖아요. 국계보서 관리계획 결정이 아닌 것은 대부분 특광시장호수. 특광시장호수가 주상공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은 주상공만 대상이에요. 주상공이잖아요. 이곳에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서도 기반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개념에서 배운 얘기고 주상공이 대상이라는 걸 아시면 돼요. 주상공. 아니 지금 여기가 뜻에서 우리 어떤 걸로 배워서 기반시설 부족한데 설치가 곤란할 정도라는 게 뜻에서 배웠다면 이게 엄청나게 개발이 이미 돼 있어서 어느 쪽으로도 도로 설치가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렇게 기반설치가 곤란할 정도로 개발이 돼 있는 땅이라면 지역 중에서는 어디밖에 없어요? 개발 용도인 주상공밖에 없지 않습니까? 녹지도 그렇게 개발될 수가 없어요. 녹지 지역에 기반설치가 곤란할 정도로 개발이 될 수가 있습니까? 주상공만 대상이에요. 이 중에서 설치가 곤란한 곳을 지정하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양가로 3번 보세요. 양가로 3번 보시면 양가로 5번 무슨 양가로 3번을 봐. 양가로 5번을 보시면 특광시장 운수는 개발도 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 건폐율이 아니고 용적률 최대한도의 50%를 강화하실 것 같다. 50% 강화. 이 영의 내용입니다. 영의 내용. 자, 제가 지금 여기 써놓은 것은 법의 내용이거든요. 법에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0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강화한다라고 됐어요. 그건 완화를 하면 틀리잖아. 그런데 건폐율을 강화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얼마나 강화하는지는 0에 위임을 해놨고 이건 0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0에서는 건폐율도 손댈 수 있지만 현재 0에서는 어떻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건폐율은 직접 손대지 않고 용적률만 기존 한도에 50%까지 강화한다라고 이건 0의 내용. 그러니까 그냥 건폐율과 용적률을 여기서는 강화한다는 맞아요. 그런데 50%란 숫자가 나오면 이건 0의 문제이기 때문에 용적률만 50% 강화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건폐율 50% 강화한다는 얘기는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폐율은 손 안 대요. 현재
용적률만 50% 강화합니다. 근데 용적률 강화가 센 거예요. 용적률이 가격 형성에는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 상업지역에서 최대치가 1200%였다. 용적률이 1200%였다. 그러면 개발도 관리구역이 지정되는 순간에 최대 1200에 50%, 600%까지 최대도가 낮춰질 수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반이나 꺾일 수도 있어. 최대. 확보성 연매직이 그렇게 반으로 줄어드니까. 용적률 건폐율이 변하면 바로 가격에 영향 미치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곳이에요. 개발도 관리구역이. 그래서 이제 건물을 적게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용적률 50% 강화. 이건 이전도 한번 보시고 이제 공유번의 기반시설 부담구역 보세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역시 우리 봤던 건데 여기 벌써 이게 나오네. 에이 그럼 이거부터 해야지 뭐 나오는 수. 더 이것도 보통 잘하면 좀 뒤에 해놓은데 여러분 일단 이거부터 한번 느낌 잡아봅시다. 우리 1월에 안 했던 거. 자, 1월에 이거 살짝 했었나? 여기서 나중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고시로부터 1년 내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 이런 거 다 얘기하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을 여기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설치 계획 세우고 할 때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지금 인구가 늘어서 부족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려고 이걸 지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기반시설 설치 계획 세울 때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야만 되느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 무엇이냐. 이걸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인구가 늘어났을 때 자연스럽게 부족하게 되는 그런 기반시설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거 부족해서 설치하니까. 자, 우리 보통 인구가 늘어났을 때 항만이 부족한가요? 아니죠. 여러분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이 있어요.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기존의 행위제한보다 행위제한이 풀어지기만 하면 지정을 다 해야 돼. 기존의 행위제한이 강화되면 강화되는 거면 인구는 줄어요. 기존의 행위제한이 완화되면 완화되는 거면 인구가 늘거든요. 인구가 늘으면 부족한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야 돼. 그래서 보통 이거는 저라면은 이거 다 구역 지정하는 거 얘기하고 요거 할 때 요거 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위제한이 약간 풀어지기만 해도 인구가 늘어나기만 하면 꼭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인구가 늘어났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경우도 많아요. 최소 면적 10만 이상이라고 해요. 10만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되면 10만이 얼마 됩니까? 얼마 규모 되지도 않아. 면적 10만 이상이면은 다 지정하면 돼요. 작게도 지정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항만 같은 거 공항이 왜 필요합니까? 항만 공항 없는 곳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은 항만공항 설치해야 된다고? 이런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늘었을 때 가장 이제 생활에 필요한 그런 기반시설을 생각하시면 돼요. 도로는 필요하죠. 철도도 설치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죠. 아니 설치가 필요하다라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니까. 모든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저는 지금까지 지금 사는 신도림 거기만 뭐 옆에 저 전철이 있을 뿐이지 그 전에는 공주 이런데 강원도에다 공주 이런데 살 때마다 기차 없는 곳에서 다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이 만약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철도를 설치해야 된다고요? 말도 안 되지. 도로는 골목길도 도로예요. 도로 당연히 설치해야 돼요. 철도 이런 거 항만공항에는 큰 것들 아니란 말이에요. 철도 아니에요. 자, 상하수도 상수도 하수도 어때요? 가스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럼 공원 해야 되나요? 공원도 필요 없어요? 또 공원도 크게만 생각하시네. 요새 웬만큼 개발할 때 공원 소규모 공원 다 있습니다. 요새 개발하면서 공원 설치 안 하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공원이 뭐 여기 과천공원, 어린이공원 이런 거 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그만 공원도 많아. 한번 뛰려고 하면 뛰지도 못해. 그냥 한번 뛰면 공원 금방 나가니까. 이런 작은 공원도 많잖아. 우리나라 소규모 공원. 하여튼 우리나라 공원 엄청나게 많습니다. 외국이랑 비교도 안 돼요. 그래서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것 치고는 참 생활한 게 주거 생활하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저는 옛날부터는 안 그랬는데 하여튼 옛날에 공부를 하고 맨날 국내에만 있다가 요새 해외를 놀러 가보고 나서는 갈 때마다 우리나라가 이 평가 절상이 되는 거예요. 제 와이프도 똑같이 느끼고 우리나라만큼 좋은 곳이 없다라는 게.
지하철 우리나라 최상이에요. 지하철 최상. 기반시설 부담해서 지하철 설치 안 해요. 근데 설치가 된다면 최상이에요. 뉴욕 지하철에 에어컨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죽어납니다. 파리 지하철도 화장실 없어요, 여러분. 지하철 안에 찌린내가 진동해요. 파리. 우리나라 제일 깨끗하고 제일 하여튼 자, 그러니까 지하철 아니고 자 도로 상하서 들어가요. 학교 설치합니까? 초등학교 이런 거? 인구 늘어나면 초등학교 설치해야지. 대학 설치합니까? 무슨 대학을 여기 조그만 데서 설치를 해. 그걸 냈었어. 그거를. 이것만 해도 한 3번 나온 거예요. 이게. 다음 중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가 필요하다면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 아닌 것은 대학. 답은 대학. 철도 공학 항만은 너무 뻔하니까 안 냈고. 자, 보세요. 우리 뜻은 나와 있는데 바로 그 박스에 여기 먼저 나와 있어서 그래요. 바로 이 박스를 보시면은 기반시설 부담해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이거 설치가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도로 보세요. 도로가 나와 있지. 철도 이런 거 없죠? 그리고 공원 있잖아. 산책하는 공원, 녹지 이런 거. 학교 있는데 학교 중에서 괄호 속에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여기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고등교육이 대학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라면 대학 이상을 얘기해요. 대학이라면 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모든 대학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사이버대학도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아닌 거 예로서 이걸 갖고 몇 번을 냈던 거예요. 대학 이상 아니다.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재활용 시설 이런 것들. 아니 폐기물 처리 시설도 있어야지 그 늘어난 폐기물 어떻게 할 겁니까? 다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로 느낌이 잡혀지죠? 이게 설치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게. 예? 느낌 딱 잡아보세요. 그리고 2번에 1번 보세요. 2번에 1번 보시면 이제 지정하는 게 나오잖아요. 역시 특광지정 지정하는 것도 똑같고 나머지 세부적인 건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런데 특광 지정 수는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박스에 해당할 때는 의무적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지정해야 되는 땅이 글쎄 왜 지정해요? 인구 늘어나서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설치하려고 지정하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곳을 다 상상하시면 되고 박스에 특히 1번, 2번이 문제 낼 땐 이거 갖고 냈습니다. 3, 4번도 지문에 있었지만 이 숫자는 바꾸지 않았고요. 숫자를 정답화시키는 건 단순하기 때문에 특히 1, 2번의 원리 1번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해서 행위 전에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것. 아니면 2번은 법령에 따라 제정된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전에 완화되는 법이 바뀌었든 2번의 용도지역이 바뀌었든 둘 다 기존의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거. 강화는 없어요. 행위 제한이 강화된다는 강화되는 것만큼 인구는 줄어들거든요. 완화되는 것만큼 인구 늘어나지 않습니까? 해제가 되면 행위 제한이 해제되니까 더 인구 확 늘어나. 그래서 행위 제한에 완화나 해제가 나오지 강화가 나오면 지정할 수 없는 땅으로 이 원리를 아셔야 되고 그때 문제를 낼 때도 이거를 구체적인 용도지역 변경 가지고 완화 강화에 속하지를 판단해 보라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우리 용도지역 배웠을 때 이렇게 행위 전에 완화되는 곳에 지정해야 된다면 단순한 문제가 되지 이거를 완화인지 강화인지를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래서 제가 어디가 싸다 비싸다 했던 거예요. 용도지역 할 때. 자,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됐다 이렇게 지문이 나왔어요.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됐다 그러면은 지정해야만 됩니까? 지정 안 해도 됩니까? 지정?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문제 푼다니까요. 네? 아니 지금 완화나 해제되는 곳이 인구가 늘어나서 설치한다 그랬죠? 그럼 지역 변경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냐 아닌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자, 우리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어요. 지역이 변경됐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죠? 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이 500%고 상업지역은 최대용률이 1500% 우리 지역에서 상업지역이 제일 비싼 곳이라 그랬죠? 상업지역 다음에 주거지역이었죠? 그럼 주거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면 행위자니 완화되는 곳이잖아요. 완화되는 것만큼 인구 늘어나잖아요. 약 최대치만 따지면 3배까지 늘 수도 있어요. 인구가.
얼른 지정해야지. 그걸 구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상업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면 지정에서는 아니 왜 그러십니까? 아이 참나. 배우던 걸 써먹지 못하면 어떡해. 아니 상업지역이 제일 비싸다니까 공업지역이랑 비교해보시면 그럼 상업지역이었는데 공업지역으로 바뀌었대요. 인구가 늘어요 줄어요? 엄청나게 줄죠.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예요. 그게 강화되니까 지정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자꾸 단순한 게 하지 말고 이거를 자꾸 이해하라고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화나 강화된 해제되는 것은 지정해야 된다라고 해놨어도 그냥 이렇게만 해놓고 아까 그 대신 다른 식으로 바꿔서 물어볼 때 이걸 답을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자꾸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새 문제는 자꾸 생각을 통해서 완전해야지. 특히 머리 좋은 젊은 분들 중에서는 가끔 난 머리 좋기 때문에 또 암기도 잘 되고 그래서 무조건 두음 자르면 하겠다. 외우고 나서 떨어진다니까. 외우고 나서 떨어져요. 이런 게 요새 문제가 그래요. 요새 문제가 4, 5년 문제가. 그래서 제가 젊으신 분들 중에서 암기 주로 좋아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건 잘못된 방향이에요. 잘못된 방향. 좋은 머리가 있고 더 좋게 생각을 해서 써야지. 요거 확실히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진짜요? 한번 더 물어볼까요? 자,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 지정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지정해야 돼. 진짜 아시네. 공업지역보다는 주거지역이 더 비싼 곳이라 그랬잖아. 비싸진다는 것이 토지 용도가 올라가서 즉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자, 됐어요. 그리고 3, 4번엔 이거 숫자 나오지만 그래서 이 숫자 갖고 답을 내는 건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3, 4번은 0에서 여러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한 해의 최근에 그 한 해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년에 비해서 20% 이상 증가됐다면 그만큼 간접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겠네요. 아니면 직접적인 인구 증가율이 어느 곳의 인구 증가율이 그 곳이 속하는 전체 특관시군 인구 증가율보다 20% 높다. 우리 참고로 나중에 숫자 정의할 때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대부분 숫자가 나오면 이자로 정리하시면 돼요.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내용이 많은데 이렇게 최종 숫자 정리하는 건 자꾸 뒤에 갈수록 제가 마지막 정리하니까 지금 일단 내용 보는 게 중요한데 숫자를 한다면 이자로 보시면 돼. 그래서 2할 이할이 20%가 2할 아닙니까? 이 원래에 이자 많아요. 근데 이제 이자가 대부분인데 일자랑 관련된 거 두 가지만 따로 기하시는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는데 이게 이해할 얘기죠. 그래서 3번에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건수가 최근 개발행위 건수입니다. 금년 아직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통계 안 잡히고 전년도 개발행위 건수가 그 전전년도에 비해서 20% 이상 이할 증가예요. 이할 증가. 그러면 지정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증가니까 과거랑 비교하는 것이고 4번은 얼마나 높다 20% 높은 걸 얘기하기 때문에 어느 곳의 인구 증가율이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전체 특화시군 인구 증가율과 비교해서 그곳보다 20% 이상 높은 걸 얘기해요. 예를 들어 서울 특별시 전체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2%였는데 서울시에 속하는 여기 이 동네만큼은 지정할 이 동네만큼은 30%다 그러면 이 동네 30%는 서울시 2%에 비해서 얼마나 높아요? 제가 30%라고 했나요 지금? 30 빼기 2 그럼 28% 높은 거죠 서울시보다? 그러면 지정하라 이런 거예요. 20% 이상 높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3번에 보세요. 기반서 설치계획 수립이 나오잖아요. 자, 양가로 1번에 이제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지금은 양가로 4번 보세요. 양가로 4번 보시면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고시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서 설치계획을 수립하라. 그러니까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을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것이 기반서 설치계획 수립식이 유명한 1년이에요. 대부분 이자인데 여기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규모가 10만 이상인데 그런 건 제가 지금은 잘 낸 적도 없지만 그 규모 10만의 일자와 설치계획의 1년 요 두 가지만 일자고 나머지는 다 이자로 보시면 나중에 되는데 이 설치계획 수립식의 기반서 설치를 어떻게 할지 설치계획 수립식이 1년입니다. 1년 내 기반서 설치계획 수립하라. 안 하면 그 다음 날에 기반설 부담구역은 자동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특공인사무소는 이제 기반서 설치기를 빨리 수립해서 요거를 관리 이제 반영하고 그래야 돼요. 자, 일단 그 정도 얘기를 해드렸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설치기까지 수립했을 때 4번의 설치 비용. 자, 우리 설치 비용은 누가 내느냐? 건축물의 신축, 중축 행위를 한자가 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양가를 1번 보시면 기반설 부담금에서 기반서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 행위는, 그러니까 어떤 건축 행위를 할 때 행정청이 이자에게 부과하느냐. 부과 대상인 건축 행위는 단독과 숙박시설 등등 0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0이 정하는 시설은 모든 건축물 다 얘기합니다. 모든 건축물로서 200이잖아. 역시 아까 1자 2개 빼는 건 다 2자, 100이 아니고 300도 아니고 200이잖아. 2자 200제곱미터를 기존 연면적을 포함해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의 신축, 중축 행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신축, 중축이 신축되면 증축되면 그만큼 기존보다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신축, 중축을 행위를 하는 자가 돈을 낸다라고 했는데, 신축, 중축 아닌 자는 돈 낼 필요 없어요. 설치 비용을. 근데 신축, 중축의 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조그만 신축, 중축이면 자연스러운 인구 증가로 보기 때문에 기반설 부담구역이라도 설치 비용 안 내요. 2자 기존 면적 포함해서 200을 넘는 신축, 중축만 큰 신축, 중축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인구 증가로 봐서 설치 비용 내야 될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세요. 200을 넘는 신축, 중축. 이때도 다만 기존 건축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는 기존 건축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 대상으로 한다. 기존 건축을 철거하고 종전규모 내에서 짓는 것은 개축이라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고요. 이거 나중에 배우는 얘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건축법에서 기존 건축을 철거하되 기존 면적을 넘어나서 한다면 그 부분은 신축이 되거든요. 기존 건축을 철거했지만 종전 범위를 넘어서면 그 부분은 신축이 돼요. 그러면 이때 그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기존 건축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기존보다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때는 기존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양가로 2번에서는 기반서 설치 비용의 그 산정 기준도 나오는데 아직까지 뭐 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뭐 산정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뭐 시간이 남는 것 같으니까 이거 살짝 해드릴까 그냥? 어차피 나중에 할 때 대비해서 자, 이 아까 설치비용 낼 사람을 할 때 그 설치비용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내야 되는지 비용 계산할 때는 설치비용 계산할 때는 여러분 기반서 설치한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반서를 어디다 설치를 하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기반서를 설치할 땅을 마련해야 되죠. 아니 도로 설치한다면 그 도로 건설할 땅을 먼저 구입을 해야 되잖아. 그래야 거기다 도로 설치하는 사업을 하죠. 공원을 설치하는 공원 설치할 땅을 먼저 매입한 다음에 수용을 하든지 매입해서 거기다가 공원을 설치하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치 비용하면 당연히 용지를 구입할 때 그 용지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죠? 용지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 용지를 구입한 상태에서 각각의 목적이든 기반서를 설치할 때 설치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표준 시설 비용이 있어요. 표준 시설. 이거는 시설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잖아. 이것을 합한 것이 기본 설치 비용이 되는 겁니다. 용지를 구입해서 거기다가 목적이든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용지 비용 더하기 표준 시설 비용 나면 이것이 합친 게 설치 비용이 돼요. 마치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한다면 아파트 지을 그 땅을 해서 거기다 지은 거 땅값과 아파트 건물값을 해서 분양 비용 하지 않습니까? 비슷해요. 그런데 이것이 제곱미터당 얼마로 표시되는 거예요. 이게 1제곱미터당 용지 비용 얼마, 1제곱미터당 시험 비용 이렇게 표시되기 때문에 여기다 뭐를 곱해줘야 돼요? 부과 대상 연면적 크기를 곱해줘야 면적에 따른 부과가 되겠죠? 이게 제곱미터당 표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데 요게 당연한데 여기다가 민간 부담률 하나만 곱해주는 거 요게 특이한 거죠. 요거 하나만 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 나온 것 중에 판단하면 아직 낸 적 없지만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민간 부담률이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 원래 기반서는 우선 행정청이 자기 돈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거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반설 부담률이 따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면
다 행정청이 100% 다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기반시설 부담금이 지정되면 민간인이 부담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다고 민간인이 다 내는 거 아니니까 원래 행정청이 설치하기 때문에 민간 부담률만큼만 곱해서 내는 거예요. 민간 부담률이 몇 프로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기반시설 부담금에서는 1자 2가지 빼놓고 다 2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부담률이 20%니까 0.1을 곱해주는 거예요. 0.8은 그러면 행정청이 내는 거라고, 이게. 민간이 다 내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이게. 박스에 그 민간 부담률 표시 안 돼 있지만 그 20%예요. 자, 넘겨보세요. 여기 기반시설 유발계수 나오네. 아이고, 이 유발계수 가지고 몇 문제 냈어요? 몇 문제 냈어요? 이 크기 순서 비교하는 걸로.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이거 나오면. 에? 이걸 기억한다고요? 참. 그전에는 1번부터 16번까지 나오더니만 그 다음에는 그 다른 것들 가지고 막 낸 것도 있어요. 제가 아는 교수님 요거 외워가지고서 몇 번을 쓰다가 최근에 요거 냈을 때는 다른 규칙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분도 틀렸어. 그래서 저는 아예 안 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나오면 찍어서 알아서 찍어 그냥. 이런 거 틀리라고 하는 거 틀려줘야 된다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예의가 있지, 예의가. 에? 네, 그래서 무시할 건 무시하시라니까. 넘겨보세요. 넘겨보셔. 시간이 좀 남으니까 말이죠. 우리 상식선에서. 자. 상식선에서 이거만 좀 해봅시다. 그냥 어차피 오르골대로 할 것 중에 하나인데, 상식선에서. 지금 이 설치비용을 누가 낸다 그랬어요? 아까 200을 넘는 신축, 증축 행위를 한 자가 돈 낸다 그랬죠? 그런 신축, 증축을 본인이 직접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번엔 본인이 귀찮아서 직접 안 하고 다른 세금의 일을 위탁이나 도급을 줬어요. 민법세금은 위탁이나 도급을 했어요. 그러면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가 그 설치비용을 낼까요? 아니면은 수탁 수급인이 돈을 낼까? 위탁 도급을 한 자가 돈 낼까요? 수탁 수급을 받은 자가 낼까요? 수탁이라고 또 암탁이라 그러지 말고 특수인수 선택에. 자, 예? 아이 이거 그냥 지나가는 길에 쉽게 그냥 판단해서 자, 이거 그냥 다 끝났는데. 아니 200을 넘는 신축, 증축 행위를 한 자가 돈 낸다는 건 배웠잖아요. 그럼 본인이 직접 했을 때고 그 사람이 돈 낸다는 건 원래도 배웠잖아. 근데 이 사람이 자기 하기 싫어서 일을 맡겼단 말이야. 자, 우리 그 도급을 줬다 칩시다. 그러면 도급한 사람이 도급인이고 그 일을 맡아하는 사람이 수급인이죠. 도급인이 돈 낼 사람이에요? 수급인이 돈 낼 사람이에요? 도급인이 낼 사람이죠. 왜 고민을 하는데요? 아니 수급인은 일만 돈을 맡아서 돈 받고 일만 해줄 뿐이지 이 사람이 건물 취득합니까? 이 사람 때문에 인구가 늘어난 거예요? 직계 한 사람이 건축행위자 아닙니까? 직계 한 사람 때문에 인구가 늘어났잖아. 그럼 도급인이 돈 내야지. 그죠? 그런 얘기예요. 위탁 도급한 사람이 내야지. 그 사람이 그 건물 가져갈 사람 아닙니까? 일 맡아 해준 사람이 왜 돈 냅니까? 자, 이번에는 하기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번에는 자기 땅에 지으면 글쎄 지은 사람이 돈 내지만 남의 땅에 지었어. 남의 땅을 빌려줬어요. 자, 그러면 남의 땅을 빌려서 거기다 건축행위를 했다. 땅 소유자가 돈 냅니까? 건물 지은 사람이 돈 냅니까? 그럼 건물 지은 사람이죠? 똑같은 논리, 똑같은 논리. 자, 우리 건축하는 사람이 이 지위를 공사 완료하기 전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승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 건축지를 받았을 때 승계한 사람이 냅니까? 승계한 자가 승계를 받은 사람이 내야 돼. 승계한 사람? 받은 사람이지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옷만 바꿔 입었을 뿐이지 그 사람이 내야 되는 건 똑같은 거죠. 그죠? 신축, 증축 행위를 한 자가 낸다고. 옷 바꿔 입었다고 사람 못 찾으면 안 돼요. 자, 160에 괜히 물어봤네. 이거 오르골따리 할 걸. 162쪽에 5번의 양가로 1번. 5번의 양가로 1번 보세요. 기반서 설치에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를 하는 자는 다음의 자가 설치 비용을 내야 된다. 다음의 자가 왜 박스에 건축행위를 위탁 도급을 했다면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가 낼 사람이고 본인이 직접 안 하고 넘겨줬다면 이번에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자가 건축행위자를 얘기하죠.
이 사람이 신축주축 한 사람이잖아요. 3번의 건축일을 완료하기 전에 건축주 지위 등을 승계에 따르면 지위를 승계한 자가 건축주지 승계당한 자는 이미 건축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건축한 사람이 돈 낸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게 어떻게 바뀌어서 물어보더라도. 자, 하나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이미 했던 거예요. 양가로 5번 보세요. 양가로 5번. 양가로 5번에 1번 기반서 설치 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되, 자, 우리 설치 비용 내될 사람은 항상 현금으로 내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 현금 속에는 카드 포함이에요. 카드도 현금 아닙니까? 결국 현금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이 돼. 부가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 현금 아니고 토지로 하는 납부를 물건으로 납부하는 데서 물납이라고 하는데, 물납을 인정할 수 있다. 원칙은 현금, 카드, 예외는 물납. 아니, 물건으로 직접 낼 수도 있어요. 예외적이나마. 아니, 현금 내기 위해서 그 돈 갖고서 용지를 구입한다? 그런데 구입할 용지를 미리 가진 사람이 자기가 돈 대신에 이 용지를 땅으로 내겠다. 뭐 어떻습니까? 그래서 물납도 예외적으로 인정이 돼요. 한때는 이걸 정답지문으로 여러 번 냈었어요. 현금으로 납부해야 되지 토지라는 납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물납도 예외적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보칙의 나머지는 아까 우리 앞에서 한 것이고, 보칙 얘기가 이제 뭐 한 180쪽부터 나옵니다만, 보칙에서는 일부만 오르골달 완성할 때 할 겁니다. 일부만. 그래서 결국 오늘로 인해서 국계법은 끝났어요. 국계법이 끝났습니다. 30% 분량이 끝났고, 실질적으로는 뭐 한 40% 이상 되는 국계법이 끝났어요. 다음 주에는 도시개발법을 이어서 할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